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세금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에서 이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 전문세무사 이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세금 분산을 통한 이 똑똑한 절세 방법,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용어 처음 듣자마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이 증여일에 이 현대 증여재산에서 이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죠. 말 그대로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채무까지 같이 이전하는 방식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이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유상 이전이 되고 그 이외의 부분이 무상 이전인 증여세를 적용을 받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세금이 한 가지만 적용받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섞여서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가액이 분산돼서 이 절세 수단으로 정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채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이 유상 이전을 했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증여자가 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결국 꼭 이 부분을 돈 주고 팔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이 주택 부담부 증여 절세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순수 증여를 했을 때입니다. 이 성년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순수 증여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죠. 첫 번째로는 증여세입니다. 이 증여재산가액이 10억 원인 부동산을 증여를 받았을 때 자녀는 2억 2,5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취득세는 기준시가의 4%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계산의 단순함을 위해서 이 기준시가를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준시가는 당연히 증여재산가액인 시가 10억 원보다는 아마 저렴하실 거예요. 대부분 6억에서 한 7억 정도 형성되시겠죠. 여기서 하나 살펴볼 거는 오히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증여자가 다주택자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 시가 표준액,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이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를 하면 증여세율이 4%가 아니라 껑충 올라가죠. 3배 이상 올라간 12.4%. 그리고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이 13.4%나 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일 때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년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의 주택, 전제 조건은 똑같지만 이 후수라는 게 달라지죠. 이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근저당권 합계가 6억 원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인 겁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을 3억 원으로 가정을 해봤고 보유기간은 15년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 자녀는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세금을 납부하셔야죠. 그러나 증여세가 낮아집니다. 시가 10억 원에서 채무 이전 부분은 양도소득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억 원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가액 4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6천만 원 나오고요. 그다음에 취득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앞서 봤을 때는 순수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취득세만 발생하지만 여기서는 이 채무취득세도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취득세는 앞서 말했던 대로 4% 그리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12.4% 또는 13.4%가 나오고요. 채무 부분은 임대보증금 및 근저당권의 합계액 그리고 자녀가 몇 주택이냐에 따라서 취득세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자녀의 독립세대 여부 및 주택수와 주택의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낮게는 1.1%, 그 다음에 중과세율 받았을 때는 13.4%로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어떤 세금을 내느냐?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잘 비교를 해야 절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 3주택자 이상이고 중과세를 적용받았을 때와 일반과세를 적용받았을 때 세액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3주택자 중과세와 일반 과세자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두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똑같고 결국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내가 오래 보유하고 있어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연마다 2%씩 제외해 주는 것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를 적용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율이 중과되기 때문에 일반 세율 40% 구간에서 30%나 추가가 돼서 7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 쪽에서는 일반 과세만 적용받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가 거의 1억 9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 적용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이 일반 과세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6천만 원과 1억 원, 즉 1억 6천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 순수증여의 증여세 앞서 말씀드렸죠. 2억 2,5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이 순수증여보다 절세 면에서 이 유리한 것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죠. 이 나아가 증여세와 취득세는 이 경제력이 부족한 자녀에게는 사실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납세 의무자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짧은 시간에 다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누가 납부를 해주죠? 이 양도하는 사람, 결국 부모 세대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세부담 당사자 측면에서도 이 분산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이점을 정리해보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증여자가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줄어들게 되니까 만약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자였는데 1주택자가 된다면 이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아서 이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담부 증여가 진행될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은 시가와 채무액의 이 비율만큼 산정되기 때문에 이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일반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 이 처분을 하게 되면 3주택자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 세법의 다양한 이 정책을 잘 활용하시면 지금이 부담부 증여로 절세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구나 라는 것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증여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이 사전 증여를 통해서 미래의 상속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승계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주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이 합산되는 10년 내 증여 부분에도 속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로 수증자가 무주택자였다. 그러면 1주택자가 된 이후에 주택의 가치 상승을 전부 다 온전히 본인의 몫으로 가져가고 이 추가적인 증여세도 추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첫 주택이라고 한다면 미래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하면 세금도 거의 안 내게 되기 때문에 부를 온전히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절세를 사실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복잡하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것도 많죠. 증여세,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이 유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주택세법으로 인해서 이 무작정 부담부 증여가 절세된다고 인지하시고 진행을 해버리면 오히려 순수 증여보다 더 높은 세금이 발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증여자가 다주택자다라고 하면 이 과도한 양도소득세 고려하셔야죠. 물론 지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중과세 배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양도 차익이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아까 보셨듯이 커져서 오히려 순수 증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는 증여를 통한 이 가족 구성원 간의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이 타인 간에 양도할 때는 외부 자금이 들어와서 중과세이더라도 내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생기지만 이 부담부 증여는 내부 거래이기 때문에 부모가 부담부 증여를 하고 나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부 여력이 없으면 부담부 증여는 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취득세 중과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이제 부의 이전인 이 증여를 진행할 때 이 필수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인데요. 이 취득세의 차이가 1억 원 이상 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 순수 증여 시에 만일 부모가 2주택 이상자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 공시지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라면 취득세율은 앞서 봤듯이 중과세율을 적용받아서 12.4%,
또는 13.4%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일반 증여세율인 4%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담부 증여 방법에서 취득세는 이 채무 부담 부분과 또 증여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 이때 증여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모 상황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매매 쪽도 마찬가지로 수중자인 자녀의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세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같은 세대원의 주택수로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증여하기 전에 세대를 독립시켜 놓고 무주택자인 상황을 만든 다음에 부담부 증여를 한다면 매매 취득세율은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추가로 채무를 승계하는 자녀가 이 경제 능력이 전혀 없다면 매매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이 채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지방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증여 취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될 때에만 유상으로 취득할 수 있었구나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여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녀의 독립세대 및 소득 유무를 꼭 체크해서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자녀의 납부 여력을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순수 증여를 하면 이 고액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이 자녀가 혼자 납부하게 되는데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자녀가 아닌 부모가 내서 세부담은 좀 덜게 되지만 분산이 되더라도 이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죠. 자녀에게는. 이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우선순위로 그러면 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납부 없이는 부동산의 등기 절차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취득세의 절세 전략에서는 더욱 중요하고 취득세 재원을 부모가 아니라 조부모가 증여로 마련해 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부모가 부동산을 증여를 10억 원을 해주고 취득세가 1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에게 취득세까지 같이 증여를 한다 그러면 11억 원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계산이 되죠. 하지만 조부모가 이 1억 원을 대신 내주게 되면 이 부모는 10억 원을 증여한 것이 돼서 세율을 계산하게 되고 조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서 아주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받아서 말 그대로 누진세율을 좀 피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산을 더 시키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는 어떻게 할까요? 이 납부 방식 중에 연부연납이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액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이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허가를 통해서 최대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주택을 아니면 다른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을 하고 최대 5년간 세금을 나눠낸다면 이 고액의 증여세에 대한 부담은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정기적금을 모으듯이 매년 연부연납 세액을 모아서 이 스스로 세금을 해결하게 하는 이 경제교육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근저당권 승계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세법 이외의 문제이긴 하지만 근저당권 승계가 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채무액에 대한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죠. 최근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이 계속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나 DSR의 비율도 계속 변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모의 신용도 및 소득과 자녀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서 은행에서는 이 근저당권 승계가 불가능하다 혹은 일부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최대 절세가 되는 적정 채무액을 찾아내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본인과 부모 간에 발생하는 이 세 가지 세액의 가장 최소화를 만들 수 있는 이 채무액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이 승계가 되는 채무액에 따라서 이 세액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로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단순히 세액이 절세될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면 생각보다 고액의 세금에 놀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 컨설팅을 통해서 적정 채무액을 확인한 후에 현재 임대보증금 그리고 근저당권의 이 채무 조정 가능 여부를 그리고 조정 가능 시기를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여자와 수중자의 상황에 맞는 이 적정 채무액으로
조정을 마친 뒤에 부담부 증여를 것이 이 절세를 위해서는 최적이기 때문이죠. 여섯 번째로는 이 채무의 사후 관리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수증자의 자력 변제가 가능한지 이 판단은 증여일 때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세무서에서 채무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 수증자가 아닌 혹시나 타인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했느냐, 이걸 매년 세무조사 관리를 위해서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담부 증여 시점에만 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추후에 이 자녀의 채무를 이 부모가 혹시나 몰래 변제한다는 등의 이 얕은 수 같은 것은 정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고려하셔야죠. 이 소득이 없는 자녀가 이 보통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 증여받은 주택의 임대소득으로 인해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재산이 증가해서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당연히 부과될 수 있죠.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는 좀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만큼 증여자와 이 수증자의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